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역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권과 직업윤리에 대한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여기 인권에서, 여기 노인의 인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노인의 인권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노인이 있고, 제가 노인이 있고, 제가 노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 노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가 노인보다는 이 시설 노인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어디냐면 시설 노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르신들의 인권 문제가 훨씬 더 국시에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요양보호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대상자를 차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대상자는 차별 대우하면 안 되고 대상자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하고 차등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남성, 이렇게 할아버지는 안 할래요. 1급은 안 할래요. 2급은 안 할래요.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하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상자의 인권 옹호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드려야죠.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서 시설장이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해야겠죠. 그죠? 다음에 4번,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죠. 다음에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이런 거를 지켜야지만 다른 요양보호사도 그 다음에 업무 처리가 이런 것들이 편하고요. 그리고 무슨 날마다 이렇게 그 대상자나 어르신께서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막 이런 걸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 보상은 아예 받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대상자는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인권을 옹호해야 되고요. 다음은 대상자의 자기 결정 최대한 존중해야 되고요. 다음 대상자의 가족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피하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접촉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접촉, 그 다음에 의사나 간호사의 접촉, 사회복지사의 접촉, 시설장의 접촉 다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의 개인적인 접촉은 피하고가 아니라 가족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원활한 접촉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2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지시에 따라서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을 해서 숙달된 그런 숙련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겠죠. 다음에 대상자와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인권도 중요하고 대상자의 인권도 중요한 거죠. 다음에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적인 태도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 가져야 되고요. 그래야지 대상자는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니까요. 다음에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책임 있는 언행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춰가지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겠죠. 수발자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다가 아니라 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건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냐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그죠?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니고요. 간호사나 의사나 아니면 우리 다른 전문가에게 이렇게 의뢰를 해서 이게 전문가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행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당연히 따라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의료적인 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관장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비위관 같은 거 삽입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건 아니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건 전문가에게 의뢰를 맡겨서 전문가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적인 태도로 틀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2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책임 있게 업무 수행해야 되고요. 다음에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아야겠죠. 다음에 대상자에게 유아어나 명령어나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치매 어르신에게 이렇게 유아어나 반말어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올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안 되고요. 그죠? 내 맘대로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음 방문 일자를 다음에 언제 방문할지 다음 방문 일자를 메모해가지고 붙여놔야겠죠. 그죠? 메모해가지고 붙여놔야 되는 거라서 몇 번이 틀렸냐면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책임져야 될 법적, 윤리적 책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면 이거는 법적,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행위이고요. 다음에 물건을 팔거나 공용물품을 가져가는 거, 이것 법적인 책임 져야 되는 행위죠. 다음에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적, 윤리적인 책임이 있는 행위이고요. 다음에 등급 판정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는 이것도 법적,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행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2번 보세요. 복지 연구를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좋은 행위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줘가지고 좋은 복지 연구를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이고 법적 책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인데요. 이 법적, 윤리적 책임에 해당되는 건 이거겠죠, 여러분. 이 복지 연구를 알선하는 행위 있잖아요. 알선하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는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이걸 신중하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행위죠. 바람직한 행위. 여기서 알선하는 행위는 뭐냐면 복지 연구를 이렇게 사도록 알선해서 자기가 이렇게 커미션 같은 거 돈을 챙기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선하는 행위는 법적 윤리적인 책임에 해당되는 행위고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6번. 다음 사례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70대 어르신 댁에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의 손을 붙잡고 쓰다듬었대요. 그럼 이거 지금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양보호사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야 되죠. 분명히 표현해야 되는 거고 했지만 손 만지는데 어떠냐면 오히려 목청을 높였대요. 그럼 이런 성희롱 같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큰 소리로 호통쳐서 수치심을 유발시킨다 그랬잖아요.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때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요. 단호하게 거부하는 표정과 단호하게 거부하는 말로 이렇게 거부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설장이나 책임자에게 보고해가지고 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상자의 가족과 관리 책임자 혹은 시설장에게 보고하고요. 다음에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일어날 때는 서비스를 중단해야겠죠, 당연히. 다음에 기관 차원에서 대상자의 가족과 면담하여 알려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니까 2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요양보호 대상자의 다음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드리려고 하면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재사용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재사용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했던 기저귀를 재사용하는 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회원비에 염증이 생겼대요. 그렇게 했더니 염증이 생겼고 보호자는 염증이 요양보호사가 목욕시킬 때 제대로 씻어주지 않은 거라면서 요양보호사를 교체해 줄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대요. 그러면 이거는 옳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해성의 원칙에 지금 어긋나는 행동 맞죠, 여러분? 해를 끼치면 안 되는데 기저귀를 재사용해서 염증을 유발했고 이 염증이 오래되면 욕창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난 행위 맞고요. 다음에 보호자가 시키는 대로 했으므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호자가 시킨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위는 이거는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위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이게 왜 나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시켰다 하더라도 이 행위를 했으면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드려야 하는 거고요. 다음에 보호자가 계속 강요한다면 책임자와 다른 가족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의논해야 되겠죠.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기관 차원에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음을 기관에서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다음 사례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가장 이번에는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네요. 옳지 못한 게 아니라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장기 요양 등급 2등급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배우자의 실직으로 본인 부담금을 내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어려우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실제로는 180분만 제공하고 급여 제공 기록제 2박 40분을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이렇게 면제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본인 부담금은 절대 면제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불법 행위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거든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 불법 행위라는 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갖다가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제공을 해드리면 다시는 이런 요청을 하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법적인 설명해드려야 되거든요. 위법행위라는 거, 불법행위라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제공을 해서 다시는 이런 거를 갖다가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법의 위반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거를 애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를 애우실 필요는 없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를 애우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냐면 노인학대 있잖아요. 노인학대. 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하는 거를 갖다가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으면 노인학대를 당하시는 이 어르신을 발견을 했으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요양보호사는 신고 의무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요거를 좀 더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서 이거를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인 학대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기는 할게요. 그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장기 요양 기간으로 지금 지정받지도 않고 장기 요양 기간을 갖다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장기 요양 기간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시설이나 장비나 적절한 거를 갖다가 거쳐가지고 시군구에 신청을 해서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에게 이렇게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2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거나 이렇게 감경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거나 하면 2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수급자를 이렇게 알선 속에 유인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바로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소개하고 알선하고 유인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무슨 돈을 챙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돈을 챙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도 2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냐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답은 1번인데요. 이렇게까지는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외우실 거면 요거를 외워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다음 중 노인의 인권 보호 사항이에요. 인권을 보호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노인의 건강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인권을 위해서. 다음에 노인의 주거와 환경 지켜줘야 돼.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쾌적한 환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소득 보장돼야 되고 고용의 그런 기회 주어져야 되는 거고 교육의 기회, 재교육의 기회도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인권하고 상관없는 건 이성 친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는 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니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윤리 강령에 포함되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신체적으로 억제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억제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억제돼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있는 거고요. 다음에 사생활과 비밀 보장 받을 권리 있는 거죠. 다음에 정보 접근할 수 있고요. 자기 결정권에 행사할 권리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위탁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는 거죠. 위탁할 권리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다음 사례에서 요구되는 시설생활 노인의 이 윤리 강령의 원칙이 어떤 거에 대한 원칙인지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례를 이렇게 제시해 놓고 이게 어떤 그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에 해당되는가 하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럼 볼까요, 여러분? 홍씨 할아버지는 종사자들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동료 노인을 이렇게 꼬집는데요. 꼬집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막 동료 노인의 따귀를 떼고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학대 행위를 하고 있죠. 노인 학대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동료 노인들은 해코지를 당할까 봐 아무 말도 학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요. 요양보호사들은 이걸 알면서도 노인 학대 행위가 지금 행해지는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할아버지의 오래된 습성이라 고치기 힘들고 또 조용해지는 효과도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모른 채 하고 있대요. 그럼 이거는 뭐죠, 여러분? 학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노인은 이렇게 어르신이잖아요. 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존엄한 존재로 이렇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학대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되는데 학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 어긋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금 노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 어긋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13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설 노인을 위한 윤리 강령의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개인정보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구하고요. 사전에 동의 없이 그 정보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렇게 비밀을 보장받을 이렇게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입소 노인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미거리로 다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뭐죠, 여러분?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 사용이라던가 지금 전화 같은 거 얘기는 하겠죠. 그죠? 전화라던가 이렇게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개인의 사생활 존중. 우편물도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원할 때 전화도 할 수 있는 이 사생활 존중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비밀 보장이나 사생활 존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시설생활 노인을 위한 윤리 강령 원칙에 대한 중 질 높은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예요, 여러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질 높은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개별화된 식단 제공으로 지금 질 높은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르신들은 대상자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몸의 상태가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장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갈아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심장 질환이 있어서 저염식으로 드셔야 되는 분도 있고, 여러 당뇨식으로 드려야 되는 분도 있고, 각자 다르잖아요. 그럼 그 어르신의 그 개인적인 상태, 몸의 상태나 그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서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시설생활 노인 모두에게 기저귀를 사용한다. 이건 개별화된 게 아니고 질 높은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설생활 노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가능하면 기저귀를 사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저귀를 사용하면 기저귀에 의존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잔존 능력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기저귀는 사용하면 안 되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밤에만 사용하고 낮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기저귀를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이건 질이 높은 게 아니라 질이 낮은 간호를 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키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 건강보충제 같은 거를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금지시키면 안 되죠. 건강보충제 먹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종사자는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기저귀 사용은 질 낮은 서비스 제공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15번 다음 사례에서 요구되는 시설생활 노인을 위한 윤리강령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박씨 할머니는 외출이나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에 할머니가 외출을 하셨대요. 그리고 병원 진료를 받으셨대요. 밖에 나갔다 오신 거죠. 경우 식사 시간이 지났어요. 식사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시설에 도착하셨네요. 좀 늦게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럼 그때마다 식은 음식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이걸 데워가지고 따뜻한 상태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식은 반찬을 계속 주시니까 이게 불만이 쌓인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이런 불평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본인의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 외출을 했다 갔다 와서 식사 시간에 늦었을 때 계속 식은 반찬만 제공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나의 견해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설생활 노인의 윤리강령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 물품을 관리하고 보관하고요. 개인 물품, 자신의 물품을 관리하는 거예요. 다음에 보안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면서 사물함 등을 개인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시설 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금전 및 물품 관리와 사용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재산 있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인의 재산을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고 위탁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다음에 후원 금품을 강요해서는 또 안 되고요. 개인의 재산을 기부한 거로 이렇게 조작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금전적인 거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노인 학대 발생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 인구의 지금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 학대의 발생률이 좀 더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가족 구조와 가족 기능의 변화로 인해서 핵가족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부양하는 게 이렇게 당연한 거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그런 가족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 가치관과 노인 부양 의식의 이런 변화 일어나고 있고요. 다음에 사회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있고요. 그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노인 학대 발생이 이렇게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동 학대에 비해서 낮은 관심은 아니고요. 여러분, 아동 학대뿐만 아니라 노인 학대에 대한 지금 사회적인 관심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되는 노인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부양 의무자로서 의무를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식주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방임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방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거를 방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르신에게 본인이 보호자라고 하면 어르신에게 적절한 의식주나 의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방임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는 걸 방임이라고 하니까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노인 학대 유형 중에서 지금 신체적인 학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약물을 사용하여 가지고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대요. 그럼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고 노인의 신체를 저해하는 게 바로 이게 뭐냐면 신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 노인과 관련된 지금 결정사항인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금 소외시킨대요. 내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바로 무슨 학대냐면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성적 수치심을 준대요. 그럼 이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성적인 학대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노인이 지금 의식주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호 조치,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걸 뭐라고 했냐면 방임이라고 했죠. 다음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않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기 방임이라고 하거든요.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기 방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신체적인 학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보기의 사례에서 해당되는 노인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집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에이 꼴도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나 들어가지 왜 거기에 있어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언어적인 폭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 노인 학대 유형에서 지금 경제적인 학대 행위에 지금 해당되지 않는 거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학대는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 임금을 가로채고요. 가로채가지고 지금 임의로 자기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경제적인 학대죠. 노인의 재산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맘대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노인의 재산에 대해서 법률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도장 가져와가지고 뭐 땅을 판다던가 도장을 가져와서 집을 판다던가 그럼 노인의 재산을 지금 가로챈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권을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맘대로 재산을 사용하고 노인이 지금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다가 지금 통제하는 거니까 이것도 경제적인 학대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5번에 보시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방임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경제적인 학대는 노인의 재산을 갈취해서 내 맘대로 사용하고 그런 걸 갖다가 경제적인 학대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보호 의무자가 노인의 어르신을 갖다가 보호를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 분들한테 뭐 전기세도 내주고 수도세도 내주고 의식주도 제공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아프면 병원 가서 의료비도 내주고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럼 그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은 건 바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방임이라고 하거든요. 돈을 빼서 와가지고 그걸 갈취를 해서 본인이 맘대로 사용하는 건 경제적인 학대고 다음에 해야 될 의무를 경제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 경제적인 학대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방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번은 경제적인 학대가 아니라 지금 방임에 해당되는 거니까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번 다음에 해당되는 노인 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 해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단칸방에서 홀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외부와의 연락도 끊은 채 본인이 식사를 하지 않고요. 본인이 약도 먹지 않아서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행위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기 방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 일반적인 근골격계의 위험 요인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단순 동작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근골격계는 여러분 반복적인 동작을 했을 때 근골격계의 위험 요인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어르신을 갖다가 체위 변경하고 이동하고 이러면서 반복적인 동작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근골격계 위험 요인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건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팔랭 검사거든요, 여러분. 팔랭 검사라고 하는 건 어떤 검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손을 이렇게 마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꺾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바로 수근관이 있는 데거든요. 그럼 여기가 꺾였을 때 지금 한 1분 정도 이 자세를 유지했을 때 손가락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하는 걸 갖다가 우리 팔랭 검사라고 하고 이때 저림 증상이 나타나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분 정도 이걸 자세를 유지를 하면 저림 증상 같은 게 나타난다.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수근관, 중후군. 여기가 바로 뭐냐면 수근관이라고 하고 요럴 때 이게 눌려가지고 밑에 있는 정중신경을 눌러가지고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십견이라고 하는 건 50대에 많이 발병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음에 힘줄염은 이렇게 전자운동과 어깨 관절 능동 운동을 통해 가지고 완화시키고요. 다음에 팔꿈치 내측 상가염이라고 하는 건 이 팔꿈치 내측 상가염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안쪽이죠. 팔꿈치 안쪽에 있는 거를 갖다가 팔꿈치 내측 상가염이라고 하고 상과가 팔꿈치예요, 여러분. 다음에 여기 팔꿈치 외측에 지금 염증이 있는 걸 갖다가 팔꿈치 외측 상가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측 상가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굽히는, 팔꿈치를 굽히는 동작을 갖다가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골프 칠 때 이런 식으로 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골프 엘보라고 하고요. 반복적으로 손목을 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꿈치를 굽히는 동작을 많이 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팔꿈치 내측 상가염은 굽히는, 팔꿈치를 굽히는 행동을 많이 했을 때 생기는 거고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걸린다 그래서 골프 엘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25번에 윌리엄 운동과 맥켄지 운동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윌리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운동이냐면 윌리엄 운동이라는 게 어떤 운동이냐면 이렇게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쫙 피면서 여기 허리에 있는 근육까지 이렇게 쫙 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상자가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손을 대면서 여기 있는 허리를 갖다가 쫙 피는 운동을 갖다가 우리 윌리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맥켄지 운동이잖아요. 그럼 이 맥켄지 운동은 뭐냐면 대상자가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대상자가 이렇게 엎드려 누워 있잖아요. 엎드려 누워 있다가 이 대상자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팔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다가 대상자가 이렇게 팔이잖아요. 팔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팔을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되면서 이 허리를 갖다가 이렇게 쫙 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운동이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손에다가 이렇게 허리를 두르고 이렇게 이 고개를 갖다가 뒤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넘기면서 허리를 갖다가 이렇게 펴는 동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는 맥켄지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다 뭐냐면 이 허리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쫙 펴주는 운동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요통, 허리에 대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다음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통증이 2일 이상 지속되어 작업이 힘들면 의사의 진찰 당연히 받아야 될 테고요. 다음에 손상 후 초기 치료하는 게 좋을 테고요. 그죠? 외상 조절하고 추가적인 손상 막기 위해서 휴식 취하면 좋겠죠. 그죠? 다음에 아픈 부위 고정하면 좋을 테고요. 주변 근육 이완되고 지지되어서 통증과 근육의 감소 고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손목이 삐었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손목이 삐었을 때는 초기 손상이잖아요. 그럼 이 초기 손상일 때는 온찜질을 하는 게 아니라 냉찜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런 만성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냉찜질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온찜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손상을 받았을 때는 냉찜질을 하는 거고 만성적인 거는 어떤 찜질을 하는 거냐면 온찜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손상은 냉찜질, 만성적인 거는 온찜질. 그러니까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트레칭 주의사항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럼 같은 동작 5 내지 10회 반복하는데 스트레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같은 동작을 5 내지 10
10회 하고요. 그런데 이 같은 동작을 5 내지 10회 하는데 이 동작을 한 동작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 동작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동작 유지하고 난 다음에 5 내지 10초 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5 내지 10회 반복하고 그 다음에 유지는 10 내지 15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요양보호사의 감염질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전파 잘 된대요.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 쉰대요. 여러분 2, 3일간 업무를 쉬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노로바이러스 장염을 얘기를 하거든요. 독감은 며칠 쉬어야 되죠? 여러분 일주일 정도 쉬어야 되는 거고 2, 3일간 업무에서 이렇게 쉬어야 된다는 건 무조건 뭐 찾으시면 되는 거냐면 노로바이러스 장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쉬는 건 독감이고요. 2, 3일 쉬는 건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30번 요양보호사의 감염성 질환증 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호흡기 감염으로 다른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고요. 마스크, 장갑 등의 보호 장구 착용해야 되고요. 여러분 결핵 환자가 활동성 결핵 환자라면 격리 대상이고요. 활동성 결핵 환자인데 약을 2주 이상 복용을 하면 이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감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격리를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약을 복용하지 않은 활동성 결핵 상태에서는 격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격리가 아니라 활동성 결핵 환자는 격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 독감 인플루엔자로 인한 증세 및 치료 방법으로 관련이 적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독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노인은 독감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매년 1회 독감 예방접종 해야 되는 거고요. 유행 2주 전에 예방접종 해야겠죠. 그죠? 다음에 병이 회복할 즈음 열이 다시 나기도 해요. 다음에 여러분 내이나 친구를 이렇게 삶거나 다림질하는 건 독감이 아니라 이건 바로 뭐죠, 여러분? 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옴이 지금 진드기에 대한 옴 진드기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이 옴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삶아주거나 다림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건 바로 뭐냐면 손씻기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번 성희롱 대처 방안으로 옳지 못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단호한 거부 의사 표현해야 되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는 건 이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호히 거부 의사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설장이나 책임자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재 근로자의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직해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보험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맞아요. 다음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고요. 다음에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당하지 않아요. 다음에 보험급여는 사업장이 부도 폐업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답이 여기서 없다라고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거를 잘못 오타 친 것 같은데요, 여러분.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아마 교재에는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 산재로 인정을 받으면 보험급여를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회사하고의 관계가 떠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산재 보험공단에서 지금 산재 처리를 해주겠다고 지금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퇴직을 한 거랑 아무 상관없이 지금 산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 없다라고 고쳐주시고 1번이 틀린 답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번 요양보호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정했으면 근로계약은 무효예요, 여러분. 다음에 5인 이상의 사업자 근로자만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1인 이상 한 명이 있어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5인이 아니라 1인.
상시 1인 이상이어도 지금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36번 다음과 같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 행한 성희롱의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성희롱은 육체적 성희롱도 있고 시각적인 성희롱도 있고 언어적인 성희롱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지금 팩스나 컴퓨터로 해서 음란한 사진을 보냈대요. 그럼 팩스나 사진에 지금 음란한 걸 보냈으니까 이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시각적인 팩스나 컴퓨터 사진 등을 통해서 보냈으니까 이거는 시각적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 다음과 같이 대상자의 행위 중 육체적인 성희롱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로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여러분? 얘는 언어적인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안마나 애무라고는 뒤에서 껴안는 거, 이게 바로 신체적인 성희롱, 육체적인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지금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있잖아요. 지금 묻는 거 말로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어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성과 관련된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자기가 만져요. 자기 자신의. 그럼 이거는 뭐예요? 시각적인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다음에 농담은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적인 성희롱이라고 보시면 되죠.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에 38번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요통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허리는 펴고요. 무릎 굽혀야 되는 거고요. 무게중심점 낮추는 거죠. 무릎을 굽혀서. 다음에 들어 올릴 때는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리는 거 맞고요. 다음에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가 아니라 발을 움직이는 거. 그래야지 허리가 다치지 않겠죠. 다음에 최대한 가까이에서 위치해서 해야 되는 거 맞고요. 다음에 5번에 침대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는 허리를 세워 몸을 꼿꼿이 펴고 움직인다가 아니라 허리는 펴는데 무릎은 굽혔다가 이 굽혔던 무릎을 펴서 하는 거지 몸을 꼿꼿이 세워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인권과 직업윤리까지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래서 우리 파트 1에 대한 문제풀이 다 했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파트 2에 대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